사실 이 영상은 제가 강남 하이퍼 원장으로 오면서 그냥 제 컴퓨터에 있는 그냥 굉장히 옛날 자료들 조금 뒤져봤어요. 뒤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입시를 이제 동시에 하다가 강의를 이제 접고 본격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일만 한 지가 이제 한 9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서울대를 갔던 제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노트 같은 걸 많이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들 때마다 자기 힘든 내용들을 이렇게 늘 써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또 정말 힘들 때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그걸 써봐라. 그러면 아마 쓰여지는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메모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던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그 메모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몇 개 좀 문구가 있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마 조만간 저희 강남 하이퍼의 홈페이지에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재수일기 같은 걸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수 생활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메모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부 전략가님들에게도 그런 재수일기를 조금만 모아달라. 사적인 내용 빼고 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어떤 여자애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 빼고 좀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머님들이 정말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자기의 감정적 변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감정적 변화, 이걸 읽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 변화들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르는 감정적 변화를 잘 못 읽어낼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그냥 원초적인 자기 생각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반영될 때. 사실은 아이들과 소통이 딱 단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학년이 되면 아이들과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해요.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모님들은 애들이 크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애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는 우울증에 빠지시기도 하고, 야, 이제 내 품에서 떠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많이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입시든, 아니면 어떤, 학습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아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기록물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공유하고 또 느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래서 소위 명문대 의대를 갔던 아니면 서울대를 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또 이게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자료들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서울대생에게 물었다.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서울대를 오기까지 가장 이게 도움이 됐던 거, 그 다음에 서울대로 오는데 가장 원동력이 됐던 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조사 내용도 있었어요. 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여러 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종합해갖고 키워드를 좀 만들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였냐면 도끼예요, 도끼. 네, 도끼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끼라고 하는 표현은 도끼라는 말을 아이들은 쓰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엉덩이에서 내가 5시간 이상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막 이런 그 자기 다짐의 소리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는 오히려 엉덩이이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도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끼가 있더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생들에게 너가 서울대로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과 가장 저해의 요인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공통된 답이 나왔다고 해요. 가장 도움이 됐다는 것도 어머니였고 가장 저해의 요인도 어머니였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아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게 왜 애들이 저런 말이 나오는지.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도끼들을 심어줘야 될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대체로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표 없이. 일단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 하는데 이번에 겨울방학의 목표가 뭐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옛날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학교 일선 설명회 가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부법과 관련해서 이 제자는 지금 현재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있어요. 지금 걔가 81년생이니까 35이 됐나요? 여자입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우리 이 자리에 예비고1 학생도 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선생님 저는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의 생활 습관대로 생활하면 성공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자 이야기도 사실 이 맥락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을 때가 저에게 개인 상담을 좀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딱 요 시점이었어요. 사실은요.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목표가 생겼대요. 자기 목표가. 그럼 너의 목표가 어딘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님의 아이가 엄마 나 서울대 의대가 목표야. 벌써 웃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그럼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여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안 나가는 대학이 아니야. 이런 말이 진짜 튀어나올 뻔했어요. 자, 이럴 때 대체로 아무 생각 없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 아이에게. 자, 어머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겠지. 이 말을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자, 진짜 반성해 봐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를 자기의 중학교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른들도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해요. 근데 저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에게 큰 변화를 줬던 학생이에요. 제 강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줬던 학생이에요. 소위 강사는 여러 종류의 강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학원 가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몇 가지 종류의 강사를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도 몇 명의 어떤 선생님의 종류를 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저용 교사. 뭐 레저용 교사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딱 칼퇴근하면 얘들아 방학 때 되면 나 뭐 부충 수업 안 해요. 뭐 이런 레저용 교사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학원 강사들도 비슷해요. 사실은 딱 수업 끝나면 얘들아 다음 시간에 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돈 되는 데가 어디냐, 특강을 어떻게, 뭐 이런 강사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강사들을 되게 날라리 강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도 아주 전형적인 날라리 강사였죠.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해 라는 이 말에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애들에게 수업 시간에, 야, 너 그걸로 공부해갖고 너 어디 대학이나 변변히 가겠냐? 열심히 해야 돼. 수없이 얘기했는데 무엇이 열심히 하는지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당장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선생님이 좀 바쁘니까, 강사들은 또 그런 또 순발력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바쁘니까 내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미룹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대답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물어봤어요. 이 아이에게. 야, 왜 서울대 의대가 목표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대 의대도 있고 고대 의대도 있고 뭐 성대 의대도 있고 카톨릭대 의대도 있고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서울대 의대가 목표야? 라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답했던 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자기는 국립대 의대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더니 국립대 의대를 가면 아빠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집에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학생이에요. 그래? 야, 국립대 의대면 뭐 경북대 의대도 있고 뭐 충남대 의대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의전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데도 많잖아. 왜 하필 서울대 의대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는 안 될 것 같고 나 전제대에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좀 눈높이를 낮춰서 좀 현실적 계획을 세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묻고는 싶었던 거예요. 그거 왜 서울대 의대야? 그랬더니 대학은 서울로 다녀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는 범위도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밖에 없대요. 맞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 의대가 목표래요. 그래서 서울대들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달래요. 이 아이의 얘기였어요. 저는 학생들의 목표가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문을 통해서 특히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들에게 진짜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꿈이 뭐니? 이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던져요. 이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때에 비해서. 어머님 때는 우리 부모가 꿈이 뭐니? 그런 거 잘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뭐 때문에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형 전형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 신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꿈을 미리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꿈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고, 스펙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던져요. 꿈이 뭐니? 근데 95%의 학생은 대답을 똑같이 해요. 꿈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죠. 야, 꿈이 없으면 너 대학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근데 어머님들도 꿈 없는데 대학 다 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내년에. 저희 큰애가. 드디어 이제 수험생이 됩니다. 자, 저도 똑같았어요. 저희 아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꿈이 뭐니? 야, 꿈은 없니? 아빠, 그냥 난 별로 꿈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대체로 부모들은.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없니? 근데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뭐니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제가 장단건데 10명의 학생에게 하고 싶은 게 뭐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냥.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걸 애들 몰라요. 근데 애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부모 때문에 알든 할아버지 때문에 알든 누군가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 돈이 많으면 뭔가 나에게 힘이 생긴다는 걸 애들은 알아요. 요즘 애들은. 심지어는 가족사 때문에도 알아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잘해. 왜? 애들이 진짜 그렇게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던져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제 아이에게 딱 중학교 3학년 때 고1 올라갈 때 딱 한 번 물어보고 더 이상 꿈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진짜 이거였을까요? 이거였다면 완전 사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직업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꿈을 평가하고 면접을 치른다라고 하는 입학사정관들, 그들의 고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에는 자기의 목표와 꿈이 입학사정관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걔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입학사정관이라는 그런 직업군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 것도 없었어, 입시에. 근데 걔네들은 애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면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진로희망이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지들도. 제가 봐서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양심이 있으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빠를 위해서 차 한 대를 사주고 싶어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가 왜 목표가 될 수 없냐는 거죠. 서울대를 가는 왜 그 절실함의 기준이 될 수 없냐는 거죠.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자기의 부모에게 차 한 대 사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을 거래요? 저도 아직 못 사드렸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오히려 그 애가 너무 독특하기도 했지만 너무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진지하게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다음날 만나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3가지를 너가 지키면 서울대 의대를 간다는 쌤이 보장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왜 보장을 못하는지. 시험은 일단 운도 좀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서, 서울대 의대라는 데가 진짜 한 문제만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실력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도 좀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처럼 너가 서울대 의대를 네 입에서 논할 정도는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지금 서울대들을 논할 정도의 아이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정말 웃긴다. 네 입에서 서울대 의대가 나온다는 게. 근데 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서울대 의대를 논할 만한 가치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서울대 의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서울대 의대를 논할 만큼의 아이인가 아닌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머님들이 가끔가다 우리 애들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 야, 어느 대학 갈래? 자, 애들 꿈은 없어도요, 가고 싶은 대학은 있어요. 물어보세요, 꼭. 희한해요. 목표도 없으면서 꿈도 없으면서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 게 참 희한해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저희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넌 가고 싶은 대학은 있니? 있대요. 어디 가고 싶니? 연대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하필 서울대가 아니고 연대야? 그냥요. 뭔가 애들은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뭐 연대는 조금 더 만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뭔가 더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고, 애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서울대랑 연대랑 점수 똑같아. 야, 가능하면 서울대 가. 왜? 싸잖아. 아빠를 위해서 좀 싼 대학 가라. 네가 효도하는 길이니. 이게 제 아이에게 했던 얘기예요.
뭐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애들 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어머님들이 정말 어이없는 대학을 딱 얘기할 때 피식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때 야, 네 지금 성적이나 네 상태를 좀 보고 그 대학을 얘기해라. 무슨 말이야? 네 논할 만한 자격도 안 돼. 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무엇을 장담할 수는 있냐면 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서울대들을 논할 만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아이에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학원이든 학교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일주일에 주당 35시간 이상의 개인 공부를 할 것. 이 얘기를 이 아이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35시간. 근데 이미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님들도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35시간? 주당? 7 곱하기 5? 하루에 5시간 이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애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중에 4시간을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루에 정말 올곧게 집중을 해야 4시간, 4시간 반을 공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딱 5시간이 모자라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10시간. 그러면 5시간이 모자라는 이 5시간을 어디에서 공부해야 돼요? 주말에. 그러니까 최소한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몇 시간의 개인 공부 시간은 나와야 돼요? 한 15시간은 나와야 돼요. 제가 늘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잠시 10초만 눈을 감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특히 지방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지방일수록. 특히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교일수록 더 심해요, 이게. 왜? 야간 자율학습하는 애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빡세게 야간 자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굉장히 빡셌던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애들의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껏해야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불과 15시간에서 16시간밖에 안 나와요. 이래 갖고는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머님들 혹시라도 윈터 상담 하실 때 진짜 여기서 강남하이퍼에서 재수해서 성공했던 아이들의 일주일의 개인 공부 시간의 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시간이 나오나. 평균 잡아서 해보면요. 평균 4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나와요. 그것도 단절 없이. 근데 제 학생은 단절도 있어요. 아니에요? 중간고사 단절되죠. 무슨 학교 행사 단절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올곧게 가질 못해요. 끊임없는 단절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 3부에서 우리 김명진 부서장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배웠던 학력고사 체계와 달라요. 학력고사는 지식을 그냥 안 되면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고 자식이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외우기만 했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지금 학력고사 세대의 학부모 세대 우리가 대입에서 성공하기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아빠의 무관심이 대입 성공의 조건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자꾸 학력고사의 지금의 입시를 자꾸 재단하려고 해서 그래요. 특히 명문대 출신의 아빠일수록 굉장히 웃긴 논리가 펼쳐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좀 놀려라. 다 때 되면 공부한다. 도대체 그 아빠들이 얘기하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가 대체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고3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랬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머리까지 얘기해요. 너는 아빠 머리 닮았으니까 된대요. 되긴 뭐가 돼요? 걔 안 되잖아요. 바로 엄마 머리 닮아요. 외탁한 것 같다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과거의 학력고 사회 사고방식으로 지금의 입시 체제를 자꾸 해석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빠의 무관심이 대입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런 설명회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계속 아빠들에게 하는 말 있죠. 옛날과 달라. 그럼 아빠들은 자기의 말에 반박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요. 뭐가 다른데? 근데 설명을 못해요. 아무튼 달라.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야, 공부가 다 똑같지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설명은 잘 못해요. 이게 어머님들의 늘 문제죠. 그러니까 늘 아빠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네가 하든지. 그리고 싸우는 거죠. 라이딩도 네가 해보고 네가 다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 아이에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 학교든 학원이든 모르는 문제를 집에 가져가지 말 것.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생활할 것. 이게 요구사항의 두 번째 사항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다가 학원에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학원에. 학원에 오는 목적이 뭔데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성적을 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배우려고 해요? 아니요. 학원에 오는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목적은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을 올리는 목적을 배우다 보면 그 이상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학원은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성적만 올리는 곳이 되진 않아요. 굉장한 교육적 가치를 깨닫고 나가요, 애들이. 근데 목적 자체는 교육적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죠. 출발의 목적 자체가. 근데 학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도 오르게 되는 거죠. 결과상으로. 저는 그 목적의 출발점이 다르지 궁극에 있어서의 그 귀결은 대단히 흡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목적이 다르니까 한쪽엔 돈을 내는 거고 한쪽엔 돈을 안 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공교육과 사교육이라고 구분할 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아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두 번째 얘기를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하다 보면 소위 셔틀버스를 놓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태워다 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했을까요? 오래 못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은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얼마나 하겠냐? 그래, 해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제가 700일간 태우고 집을 갑니다. 도끼예요, 도끼. 수능 바로 전날도 제가 태워다 줬어요. 심지어는 걔가 태워다 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쌤, 내일 수능 시험장도 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미쳤냐 그랬어요. 야, 너 정신이 나갔냐? 너? 네? 그 아이는 제가 부족이었을 뿐이에요. 부족으로 느끼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죠. 왜 태워다 달라고 하는지. 700일간 제 차를 타다니까 나중에 100일이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아세요? 그 제자와 제가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드니까 제발 어겨라. 그러면 내가 확 그만둔다 진짜. 근데 이 아이가 그 해에 그 지역에 수업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자기 그 후배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저는 이 생활을 7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제 30대를 아이들에게 바쳤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제가 살면서, 제 삶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제가 30대 때, 그때 한참 이제 수업을 할 때죠. 그 아이 태워다 주고 막 이럴 때요.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늘. 유치원 때 늘 그런 거 하잖아요. 3명이 이렇게 아주 날라니 재밌게 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물어봤죠, 아이에게. 아빠는 어디니? 여기 있잖아. 아이는 평생 제 자는 모습만 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늘 아이의 자는 모습만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뭔가 입시 전문가의 아이니까 좀 다를 거다. 아니요. 그냥 여느 아빠가 다르지 않아요. 아이에게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저희 아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공부 얘기하고 뭐 입시 얘기하고 잘 들어요. 네. 그리고 한마디 딱 날려요, 저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집에나 좀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고 엄마에게 좀 가끔 시간 좀 많이 할애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 말을 들을 테니까 아빠도 내 말을 좀 들어. 어떤 말도 하실 수 없어요, 아이에게. 그래, 알았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700일간을 버팁니다. 도끼예요, 도끼. 근데 참 재밌게도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차를 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제가 그렇게 7년간 애들을 태워다 줬던 아이들 중에 명문대 입학에 실패했던 아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한 2년째 지나니까 어떤 게 너무 궁금했는지 아세요? 이걸 데이터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성공하나?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을 5시간 이상 자지 마라. 똑같은 반응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어머님 반응과 똑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아이에게 5시간을 잔다, 5시간을 자면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너 지금 궁금하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너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라는 선배에게 하루에 몇 시간 자요? 라고 물어보렴. 내가 장단건데 6시간 이상 자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뜨죠. 대한민국의 고3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이런 게 떠요. 보통 5시간 30분 정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뭐였냐? 뭐였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의 생활 습관을 네 몸에 배게 할 것. 저는 습관의 첫 출발은 무조건 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습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잠 시간부터 바뀌어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생활 패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잠 시간부터 바뀌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어머님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흔들리고 있다? 잠이 줄기 시작해요. 우울증의 시초도 잠으로부터 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저요. 제가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요즘 맨날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왜 새벽 2시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낮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요. 학원 일하랴, 뭐 선생님들 미팅하랴, 뭐하랴. 너무 정신없어요. 전화 오는 거 받으랴, 설명이 하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저는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잖아요. 자료도 봐야 되잖아요. 올해 대한민국의 입시에 상당 부분을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 발언 하나에 많은 애들이 움직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설명회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 펑크 날 것 같다? 라는 말 잘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는 순간 그 대학 펑크 안 난다. 저는 실제로 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제 말에 따라서 그게 변하나 안 변하나. 근데 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욕 엄청 먹었어요. 학원에서.
수시 때 괜히 관동대 얘기해갖고 우리 애들 떨어뜨렸다고. 실제로 그런 결과 나왔어요. 이번에 관동대도. 예전 같았으면 붙었어야 될 애들인데 우리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왜? 내가 수시 때 그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엄청 몰려 쓴 거죠. 관동대 의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전략단원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언급하지 마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순간에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잠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던 게 뭘까요? 양, 질, 습관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공부는 양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질적으로 전환돼야 되고요. 그것이 내 몸에 배겨야 돼요. 체화죠. 습관이에요. 공부의 기본적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이 된 아이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된 아이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 저희 윈터의 겨울방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되게 단순해요. 공부라고 하는 걸 무엇인지 깨우치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아, 서울대를 가게 만들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달 만에 어떻게 그게 돼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인터에 그걸 기대하고 보내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물론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건 있겠죠. 아, 윈터 때는 잘할 것 같은데요. 애가 윈터 끝나면 또 개판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걱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윈터 프로그램을 애가 끝내놓고서도 그 습관이 내 몸에 뵐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애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저희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저희 겨울방학의 목표는 공부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질문하는 방법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요, 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기의 계획표 하나를 제대로 짜는 애들이 없어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보면 알죠? 강남 하이퍼에 들어와 있는 애들을 보면 알아요. 걔들 나름대로 재학생 때요, 다 상위권이었던 애들이에요. 아닌가요? 예, 재수기관에 저희 커트라인을 보세요, 지금. 인문계는 4, 6이에요. 국영수로. 얘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5, 1등급 나온 적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님의 아이의 성적대와 비슷하다고요. 자, 실제로 저희 지금 인문계 마지막 커트라인이 함 6이에요. 평균 2등급이에요. 이 학원에 들어오려면 재수생이. 얘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5, 1등급 맞은 적 있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가 들어왔는데도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요. 심지어 계획표 짤 때 처음에 저희가 2월달, 3월달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학습 기록장을 쓰는 방법, 계획표를 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계획표를 어떻게 짤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중에서는 아직도 동그라미 그리는 애들 많아요. 무슨 지가 연예인 스케줄이라고. 네? 동그라미 그려서 꿈나라, 이때는 뭐 식사, TV 보기, 네? 이때는 뭐 공부하기. 그러니까 공부하기. 그랬으니까 공부는 해야 돼.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세분화돼서 짠다고? 이땐 수학, 이땐 국어. 근데 이 수학을 뭐 할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페이지 중심으로 계획표를 짜게 돼 있어요, 애들은. 뭐가 없는 거죠? 학습의 목표가 없어요. 오늘의 내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없어요. 학습의 목표가 없는 애들은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질문을 해도 기껏해야 안 풀렸을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막혔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해설 동영상을 틀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에게. 아닌가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됐는지,
내 학습의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어디서 막혔는지, 그 막혔던 핵심의 본질적 개념이 무엇인지, 이거를 자기가 자꾸 꺼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공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특히 상위권의 공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 선생님이 저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얘기겠구나. 이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질문하는 형태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의 방법을 깨우치는 두 가지 핵심 단어는, 특히 상위권은 예습과 질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어설픈 상위권일수록 복습을 하지 잘 예습을 하지 않아. 잘 보세요. 진짜 상위권은요, 예습을 해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뭐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아예 복습을 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설픈 상위권은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노트 필기했던 걸 열심히 리뷰해요. 그리고 그 리뷰가 끝나면 공부가 끝났다고요. 무슨 말이죠? 앞에는 이미 공부가 끝났는데 걔는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끝냈다는 시간을 또 할애해요. 이미 진 싸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중하위권은 근데 안 돼요. 왜? 예습이 안 되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뭘 예습을 해 갖고 가죠. 그죠? 그래서 중하위권은 복습이 몇 배 중요한 거고, 최상위권은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업의 내용도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책을 잡고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단원에 있어서의, 혹은 문제 유형에 있어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오늘 어제까지는 몇 페이지까지 풀었으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풀면 되겠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다 지금 재수하러 오는 애들 고3 때 어떻게 수능 공부했니? 제가 장담컨대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특히 성적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EBS 책을 열심히 풀었다고요. 그럼 EBS와 연계됐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봐니? 뭐라 그럴까요? EBS 연계를 못 느껴요, 걔네들은. 풀기만 했으니까. 근데 EBS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EBS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거니까. 변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똑같은 지문,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변형됐다고 하는 걸 EBS 연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윈터스쿨의 목표, 각각에 있어서의 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히 세워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 자리에는 예비 고2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예비 고3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일단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래야 학습의 효율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히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계획, 페이지 중심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선. 어머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3학년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3학년들 3월달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3월달 모의고사 때마다 제가 늘 한숨을 쉬는 게 있어요. 3월달 모의고사에 특히 인문계 수학에 5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매년 똑같아요. 22점에서 24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하위권 애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야,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의 차이가 뭐니?
제가 봐서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5등급 애들은 딱 5문제 푸는 거예요. 선생님, 너희 목표가 뭐니? 5등급 애에게 물어봤어요. 1등급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5등급 아이에게 너희 목표가 뭐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3등급 맞아서 최저학력 통과해서 수시로 대학 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맞죠? 그 아이에게 그러면 너는 3등급을 어떻게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 똑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늘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10문제를 풀려고 하렴. 아니면 12개를 풀려고 하렴. 나머지 버려도 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건 성적대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예비 고이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걸 키워보면 나중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수학, 이 학생의 오늘 학습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수학 함수의 뭐를 몇 페이지를 푸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합성함수의 곱의 연속이 되도록 값을 구하는 것의 방법을 익히는 것. 이게 이 아이의 오늘 목표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자기의 오늘의 목표를. 나중에 이거 찍으셔도 되고 나중에 올라가시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자세하게. 애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그리고 아마 이거 나눠드릴 거요? 나눠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게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 이렇게 학습기록장을 쓰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애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것이 실수를 없애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르칠 거예요, 저희가. 겨울방학에. 겨울방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겨울방학의 목표. 제가 늘 얘기하죠. 의지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이다. 근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윈터스쿨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할 게 뭐냐면, 제가 늘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도대체 우리가 그 신화에서 호랑이와 곰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마늘을 100일을 먹였을까? 그죠? 50일을 먹였어도 되고 20일을 먹였어도 되고 왜 사람으로 화되는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심지어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할까? 100일 잔치가 뭐예요? 왜 100일 잔치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 애들이 너무 자주 죽었기 때문이죠. 100일이 되는 때 이제 진짜 사람 새끼가 됐어요 라고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병균의 침입을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병균의 침입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게 내 애야 태어났어 이쁘지 않아? 이런 날이 100일 잔치예요. 즉 사람화되는 거예요. 100일이 필요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100일의 연속적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선,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철학적으로도 똑같아요. 양적 축적이 쭉 이어지면서 어떤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윈터스쿨은 10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아마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12월 말부터 혹은 1월 1일부터 혹은 1월 3일부터 시작하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딱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기회가 와요. 즉 무슨 말이죠? 단절 없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와요. 100일 동안. 언제요?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요. 이때까지는 어떤 단절도 없이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터는 계속 단절이야. 중간고사, 학교 행사, 뭐 동아리 활동 엄청 단절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 기회가 1년에 한 번 온다니까요.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뭘까요? 아이들이 윈터가 끝나는 날, 끝나기 전에 3월 말까지의 계획표를 작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거를 실천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일 동안 일했더니 내 성적이 이렇게 오르네? 경험하면 돼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오르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해요. 왜 애들은, 우리 하위권 애들은 선생님 저는요 의지가 자꾸 꺾여요. 저는 공부하다가 자꾸 중단돼요. 왜 그럴까요? 성적 오르는 경험을 못 해보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적 오르는 그 기쁨을 맛본 애들은 그 고통을 감내해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오르네? 근데 나 공부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르는 기쁨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배의 고통을 당하면 내가 2배를 오를 수도 있겠네라고 애들은 깨달아요. 애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 성적을 오르는 그 경험을 시켜보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누구? 성적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전교 1등? 제가 늘 전교 1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외롭지? 우리 학생 전교 1등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너 꼭지점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니?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육사의 시 중에는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절정이라는 시의 문구를 보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꼭대기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 외로움이에요. 한 발 제겨 디딜 틈조차 없다는 건 나 혼자란 뜻이에요. 바로 왼쪽으로 가도 바로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적으로 그걸 절대적 외로움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 꼭지점에 서서 외로움을 한번 느껴봐야 한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던 애들은 꼭 전국 수석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전국 수석 나오는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전국 탑이야 이랬던 애가 전국 수석 나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도대체 왜 강남권에서 만점자가 잘 안 나올까? 그잖아요. 만점자가 나와도 결국엔 재수생에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잖아요. 꼭 이상하게 그죠? 재학생은 왜 이렇게 만점자는 지방에서 잘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더 외로움을 강남권 아이들이 많이 탄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 외로움이 결국에는 한두 문제의 실수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유가 좀 있어서 나를 관조해야, 그죠? 좀 더 들여다보는데, 네. 이런 과정인 거죠. 아니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윈터스쿨의 과정에서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목표하는 바 첫 번째, 입시적으로는 애들 전체 윈터스쿨에 들어왔던 애들을 전체로 제가 다 컨설팅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약속 못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제가 직접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쓸 아이인지 아닌 쓸 아이인지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상위권에게. 그잖아요. 얘는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쓸 애. 얘는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쓸 애 아니야. 그럼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쓸 애 아니면 뭐만 하시면 돼요? 수능 공부만 하시면 돼요. 내 입시 전략 끝났어요. 그게 논술로 아이가 대학을 가든 논술형으로 가든 정시로 대학 가든 내 아이는 수능으로 해결할 아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대신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쓸 아이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상담을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평준형을 쓰지 않을 아이들은 그럼 상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그 아이들은 학습 상담이 더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 입시 상담이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입시 전략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으면 돼요. 내가 살 길은 수능이구나. 깨닫고 전진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거, EBS가 도대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라. 네.
이게 특히 3학년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도 문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아마 저희 윈터스쿨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건 앞서 제가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어떤 윈터스쿨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자꾸 성적들을 자꾸 섞지 않냐, 뭐 단편성거서 봐서 나중에 뭐 좀 위로 올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장단컨대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성적대가 안 되는데 받는 애가 있지 않냐? 아니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강남 IF는 재수생부터 재학생까지 성적이 되지 않는 아이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강남 IF에 입학한 아이들의 모든 성적은 대표님이 직접 확인합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야로를 피지 마라. 예. 저희 아이가 이번 윈터스쿨에 들어옵니다.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적표 보내라고. 원장을 믿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왜? 원본 갖고 와야 돼? 뭐 갖다 달면 또 갖다 줘야죠. 아마 물론 소수 인원일 수도 있어요. 소수 인원.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네. 저희가 약속했던 걸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좀 착각하지 마세요. 윗반에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수습이고 윗반에 올라가면 훨씬 더 아이가 더 성장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적대에 맞게 정말 아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아마 아직은 저희가 뭐 자료에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러니까 하이퍼 학원하고 전체 청술학원에서 윈터스쿨에 이번에 모집 인원이 조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 단위 정도로 전체 학생이 아마 테스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적 발표가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갈 겁니다. 예, 1등부터 100등까지가 강남 하이퍼가 아니면 니는 죽는다. 강남 하이퍼에 위상이 있죠. 우리 학원 내에서도 애들이 뒤처지고 있다면 이거 자멸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경쟁, 물론 아이들이 그런 경쟁적인 구도를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성장하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저희 지금 이투수학평 중앙모의고사죠. 그쪽 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달 12일 날 나가다가 포스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윈터스쿨의 등록자하고 접수자에 한해서 학생부 종합평전형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서울대,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 그 일반 전형하고 서울대반 그 면접 특별반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대 면접을 치르고 온 학생이 102명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 102명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리겠다는 건 아니겠고, 그 102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평전의 특징이 무엇인지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특히 학생부 종합평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아셨어요? 근데 접수자와 등록자에 한해서요. 근데 나는 등록을 할 생각은 아직은 확정 못 졌는데, 그러면 접수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바로 아마 초대권이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한 명 분에게, 다른 친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만 한정해서, 지금 저희가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정해서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책자도 그분들에게 한정해서만 드릴 겁니다. 네. 외부로 그 책자가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2일입니다. 네, 토요일일 겁니다. 10일 토요일 아닌가요? 네, 토요일 날. 그래서 일정 확인하시고 그때 오셔도 더 유익한 강의를 듣지 않으실까. 2부 순서는 저희 황준규 선생님이 나오셔서 계정수학 얘기하실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계정수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시면 아이들과
특히 수학과 관련된 학습법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